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감독당국이 신용거래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돈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6.5% 급락한 4,620.27에 마감됐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1월 19일 마이너스 7.7% 밀림 이후 최대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부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채권단과의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EU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4개월 연속 오르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는 지난 4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3.4% 상승한 112.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이고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0.9% 증가를 4배 가까이 웃돈 결과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3일 기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7천 건 늘어난 것으로 5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 27만 건을 상회하며 증가했지만 12주 연속 30만 건을 하회해 미국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출발센쇼에 대해 최예린입니다.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장 좀 찜찜하지만 일단 반등했네 하고 털고 집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나고 나서 뒤늦게 마감하는 중국장이 6.5%나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그리며 끝이 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이 같은 중국 증시의 폭락을 보고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역시 끝끝내 마이너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흥미로운 소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거워놓은 그런 악재인 그리스 얘기인데요. 하루 전만 해도 타결 기대감 때문에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신고가를 낼 정도로 올랐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증시의 반등에도 도움을 준 그런 재료였었는데요. 간밤에는 이 그리스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작 그리스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채권단하고 합의 초안문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IMF 총재는 되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독일도 그 같은 그리스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리스 문제도 재부각됐고 앞서 중국 증시도 폭락했고 또 금리 인상 우려도 다시금 부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연내 금리 인상에 힘이 더 실리면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모두 빠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간밤에 미국의 주택 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실업자 수도 지난주보다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고용시장이 괜찮은 회복세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세계 악재에 놓여서 미국 증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감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일단 나스닥이 5,100선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역시도 0.2%가량씩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있는 나스닥이 가장 장중 변동성은 적었었고요. 다우와 S&P 500은 0.5%까지도 빠졌었는데 나름대로 밑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지어주었네요. 유럽 증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도 역시 똑같은 재료였었죠. 그리스 문제가 다시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분석 속에 다시금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 그리고 중국 증시가 역시 폭락하면서 곧바로 미국보다 먼저 출발했었던 유럽 증시였었는데요.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 영국 정도만 소폭 전일 주가보다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 0.8%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장중에 저점보다는 절반가량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실까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요. 4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WTI가 막판에 아주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58불도 배럴당 회복을 못했고 60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오펙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사우디가 감산 얘기를 해줄까요? 이어서 달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달러 유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달러가 유로보다 약간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인데 달러화가 엔화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지금 123원대 후반 정도, 우리로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증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반등하긴 했는데 반등폭이 종가기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이틀 연속 2천억 이상 매도하고 나간 것이 부담을 줬는데요. 음봉 마감에서 시가보다는 5장 들어 뒷심이 빠지는 전강 후약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차라리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장이 끝나고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이 우리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겠지만 그리스 문제가 다시 악재적인 뉴스로 뒤집혀서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것도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아 또 쉽지 않은 모습을 볼 것 같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장보다 조금 뒤늦게 마감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6.5%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5천선 눈앞에 두고 부담감이 컸을 줄 압니다만은 하루 만에 낙폭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뿐만이 아니라 선전 종합지수 그렇고 차스닥 지수 그렇고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4,70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의 그 업종들이 하락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매 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거래는 급증했지만 이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이것은 사실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사실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조정적인 면도 좀 있고요. 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사실은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또 내주에 이제 큰 그 신주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요. 이렇게 상당히 오르고다 보니까 증권제 감독 당국이 아무래도 신용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우려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부 펀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중국 투자공사가 최근에 이제 공상은행하고 건설은행 등의 이제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매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5천선 눈앞에 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같고 다음 주 IPO 부담도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거래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온 것도 좀 급락을 이끌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렸다는 측면이 컸지 향후는 또 괜찮을 것 같다. 중국 증시 전망도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문제는 그리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전만 해도 물론 그리스의 말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채권단하고 합의 초안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인데 일단 독일 재무부 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할 때부터 알아봤었네요. IMF 총재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거론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카르도 IMF 총재가 이제 그렉시트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그건데 뭐 말이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또 실현된다는 거는 상당히 갭이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 리카르도 총재가 명확한 이제 그 그리스하고 유로존 그 채권단 간의 합의가 없이는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이제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사실 IMF에 3억 유로를 상환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6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3건의 그 부채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예정에 있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그리스의 그 유로존이나 채권단에서 원하는 그리스의 포괄적인 그 부채 해결안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며칠 안에 나오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탈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실제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탈퇴할 것이냐 또 탈퇴하게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실현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 정부 관계자하고 유로 관계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리스와 그 채권단 협상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그 밀당, 서로의 또 상대방에 대한 압력, 프레셔 이런 거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느껴져요. 실제로 그 연금이라든가 고용시장의 강도 높은 이제 또 구조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채권단은 그리스는 또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 적게 개혁하면서 자국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협상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므로써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이런 이제 서로의 밀당 관계인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혼란스럽고 혼선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의 지금 전혀 다른 견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 타결이 임박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나요? 타결이 뭐 전격적으로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시한이 지금 다음 달로 정해져 있고 초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뭐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이 서로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달 5일이면 일단 당장 IMF 쪽에 3억 유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의 지표가 좋았습니다. 간밤에 특별히 주택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잠정주택 판매는 넉 달째 증가세를 보여서 9년의 최고치라고 하고 실업자 수도 전주보다 약간 늘어났는데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사실은 좀 오르기는 했지요. 오르기는 전주에 비하면 한 7천 건 정도 증가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주간으로 늘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심해서 4주 평균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27만 한 1,500건 정도로 해서 15년 내에 최저치고 이게 30만 건 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에 이제 투자자들은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 세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도 그 잠정주택 판매 지수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대금 지급 등 이제 거래가 완결은 되지 않아서 한두 달 후에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이제 반영해서 1, 2개월 후에 그 뭐라 그럴까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을 이제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전주에 비해서 3.4% 올랐죠. 이거는 사실은 한 9년 내에 최대치로 높은 거고요. 또 전년 대비로 보면은 한 10% 이상 13.4% 정도 올라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택시장의 회복 신호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도심 지역은 상당히 주택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는 걸로 봐서 뭐 전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제한적으로는 그래도 주택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표가 받쳐주고 옐런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가기 전에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린다라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정책 금리를 정상화시킬 준비를 하는 동안 또 일본 쪽은 충분히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더욱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엔화 가치는 더욱더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원엔 환율은 그 결과 지금 다시 한번 800원대 들어섰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뭐 엔화가 원화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 절하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엔저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의 또 원달러 환율도 그 상승 압력을 사실은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상승 속도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계속되는 이 엔저 가속화에 사실 부담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그 금리 추가하는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의 그 압력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금리 인상이 연내로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조금 고려 대상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4월에 전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광공업 생산, 소비, 투자 다 생산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요. 역시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소위 냉탕 온탕인데 이번 달엔 또 플러스권으로 들어와서 회복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산과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화의 절상 속도가 엔화보다는 좀 빨라서 문제지만 약간 늦춰지면서 특별히 금리 인하를 해서 수출 기업을 도와줄 일은 없는 그런 여유는 생긴 편인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손을 놓아도 되겠느냐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은이 액션을 취한다면 6월 정도의 금리 인하하는 것이 유일한 시기 카드가 될까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추후에 미국의 이제 그 지표가 된 후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조금 구체성이 드러난 다음에 조금 아마 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각국들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중국이나 인도는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조금 인하 압력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건들을 조금 더 고려해봐야 돼서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일단은 환율 추이로만 봤을 때는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부담감은 상당히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 하는 측면에서는요. 자, 그리고 유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유가가 사실은 바닥권에 있다가 WTI 기준으로 거의 한 배럴당 60불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추가 반등이 어려운 가운데 다음 주 오펙 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6월 5일에 이제 그 오펙 국가들하고 미국 간의 이제 정례회담, 그러니까 유가 전쟁의 지금 일환이죠. 그래서 이 정례회담에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제 오펙 국가들의 정례회담에서 아마도 예측하기로 이제 그 산유량을 감산하는 것은 불가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걸로 사실은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천만 배럴 생산 쿼터를 이제 유지하려고 할 텐데요. 이제 문제는 베네수엘라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이런 역의 산유국들이 사실은 석유 유가가 매우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 재정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우디 주도의 이 오펙 국가들은 상당히 그걸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셰일 유의 생산 견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 감산이 아니고 석유를. 그래서 셰일유도 억제하고 또 대체 에너지 개발도 억제하자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사실은 자금 조달 때문에 이라크가 사실은
불가피하게 뭐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원유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이렇게 오르기 어렵고 상당히 오히려 더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은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일부 전문가는 연말이 되면 WTI 기준 다시 한번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45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교수님은 하락폭이 그 정도 거의 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5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내려가는 정도. 제가 뭐 정확하게 $45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로 회복이 내년 초부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요. 사실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 반등세가 확실히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우디가 지금까지 먹혔듯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떤 마이너스 수익이 감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지 오펙 회의 결과도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챙길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시장에 대해서요, 낙관적관점 유지하시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또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냉탕 온탕을 한번 반복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추세상으로는 그 기조를 꺾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종목적으로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현대페인트, 레드로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방송에 나와서도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서울경제TV를 더욱더 많이 참고해 보시고 채널을 여기 딱 고정시켜 놓고 아예 채널 돌리는 걸 없애버리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외신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요 기사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China to ease limit on overseas investment. 결국은 해외 투자에 대한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만든다. 그게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디가요? 중국이요. 자, 그래서 요 기사를 좀 상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즉 이 왜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일 중국 증시가 한 6%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루머가 하나 돌았죠.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신용한도가 너무 많이 늘면서 신용 부분을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60만 원 돈들을 규제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루머였고요. 정부에서 발표된 것을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 데다가 거기 이제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해서 투매성 매물이 두두두둑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6%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이 이어서 또 바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이 해외 한도, 그러니까 해외 투자 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들이 이 해외 투자 한도를 늘리겠다는 이유는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서 좀 만들어 보겠다는 그 모색의 길을 열어 보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즉 뭐 알리바바라든가 중국 화웨이 그다음에 샤오미, ZTE 이런 쪽에서의 M&A가 좀 확대될 전망이지 않느냐 그런 기사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우리 쪽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역시 서울 경제 포럼 거의 경제 포럼에서도 지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런데 가까운 한국 기업이죠. 이 가까운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해외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좀 수혜, 즉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그럼 중국이 투자를 할 만한 회사들은 어디일까요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컨텐츠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 깊어하는 쪽이 컨텐츠 쪽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 지금 3년 만에 여기 외신 기사에도 나옵니다. 3년 만에 첫 중국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가 도라에몽이 만화 컨텐츠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컨텐츠입니다. 그 점에서 참고를 해보시더라도 전일 레드로버가 왜 10% 되는 급등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너짭이라는 거, 너짭2, 그 다음에 중국 애니메이션 삼국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레드로버가 좀 급등세가 나왔다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들이 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IoT 쪽이죠. 사물 인터넷 쪽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쪽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쪽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산업군에서 여기서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서 뚜렷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뽑아보세요. 문화 콘텐츠,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자, 이 회사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군에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서울경제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4이동 통신 사업자 주파수 우선 할당한다. 근데 자, 이 4이동 통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CJ도 지금 헬로모바일이라고 해서 이미 거의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동통신 그걸 할까요? 자, 서울포럼 했던 지금 마치오 카쿠 교수가 나오네요. 그죠?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흰 백발 노인이 마치오 카쿠 교수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 활용된 수년 내 암 정복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가 왜 자꾸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 마치오 카쿠 교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석학들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산업 쪽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것이라는 걸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신문 강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 오늘 기사에도 보면요, 대학생들이 서울경제신문을 막 들고 어서 그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 서울경제신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배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가 뽑아온 기사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얘기 또 나옵니다. 그죠? 인터넷 오브 싱즈 규제 규모 6천 경제 규모 6천조입니다. 정치 경제 혁신해야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2020년 IoT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들이 예측한 것을 보면요. IoT 기기에 접속하는 인구가 77억 명이다. 1인당 평균 보유 IoT 기기가 3.5대가 될 것이다. 지금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만 봐도 최근에 우리 이 회사 여기 서울경제TV 부장님도 그걸로 바꿨어요. 스마트워치로 바꿨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부장님이 참 덩치가 어마어마하신데 그 작은 스마트워치를 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IoT로 인해 이동하는 부의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다. IoT를 통한 기업의 추가 매출은 3,700억 달러. 굉장히 IoT를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교수 모두도 IoT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고 그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고 새로운 산업혁명 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왜 제가 전년도부터 IoT, 사물인터넷 계속 얘기했느냐. 그리고 제가 강연에 갈 때도 그런 얘기 계속 강조드리니까 사물인터넷 뭐 지금 없어도 별로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 왜 자꾸 사물인터넷 강요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대기업들, 제 얘기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을 좀 쉽게 빼내가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불편함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즈벡에 가신 얘기. 우즈벡 정상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자, 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으로 살짝 내려서 61조 우즈벡 SOC 한국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SOC 산업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그죠? 세 번째 그 종목 얘기 드립니다. 우원 개발이죠. 이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그 중국의 SOC 산업 때문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인도의 SOC 산업 때문에 또 한번 우원 개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우즈벡 SOC 산업 때문에 또 한번 얘기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우원 개발 전일도요. 이 신문남에 벌써 세 번째 우원 개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0% 이상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우원 개발을 왜 자꾸 얘기 드리냐면, 도로, 항만 쪽에서 단연 선두 기업이고, 그런, 플랜트 사업, 이런 쪽에서도 단연 선두 기업인데, SOC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원 개발이 전일도요, 굉장히 강한 시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 개발을 좀 더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또 발제해왔어요. 그리고 550억 달러 SOC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 GS 컨소시엄 45억 달러 MTO 프로젝트 참여하겠다. FTA 체결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 요 얘기 나오는데, 이 FTA가 이렇게 너무 많이 체결이 되면요, 오히려 그 상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 제주도에서 한라봉을 예를 들어 생산을 해요. 그러면 우즈벡에 수출할 것과 러시아 수출할 것과 그 FTA 우리가 협정 맺은 곳마다 박스를 다르게 가야 되고, 그죠? 그 규제 그러니까 통과 규정도 다르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FTA로 얻은 수익이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나눠졌을 때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 스파게티 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파게티 볼, 왜 스파게티 먹을 때 볼 있잖아요, 그죠? 스파게티 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단순 이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래 FTA가 많이 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점점 호전이 될 것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결국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기차 EV냐, PHEV냐, 즉 엘렉트릭 비하이클이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엘렉트릭 비하이클이냐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수 전기차냐, 반 정도, 그러니까 먼저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화학 연료를 쓰는 쪽이냐 요 얘기죠. 그래서 닛산에서는 벌써 순수 전기차인 리프가 벌써 나와서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의 규모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래차 시장이다. 여전히 충전 인프라 보시라는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먼저 확대가 돼야 전기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있죠.
코디에서 계속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해서 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오후 2시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유안타 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입니다. 여러분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서 저번에도 한번 강연회를 했던 곳입니다. 유안타 증권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그 점 제가 드리는 실적 장세로서의 종목 전환 이 부분 꼭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어제와 동일합니다. 종목 장세 지속입니다. 낙관론 유지하셔야 되고요. 종목적으로 여러분들 해답 찾아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서서 미국이 미신고가를 친 상황에서 우리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도 샀지만 어제 반등세는 영 찜찜했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 마감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중국이 폭락했더라고요.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큰 그림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모멘텀에 대한 어떤 그 갈구하는 시장 내에서 바라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 재료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 재료라는 현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재료 자체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밖에는 재료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소폭의 상승 마감하는데 그치는 그런 결과를 자아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일단은 한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순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과연 지금 현재 상황 2천억 원대 이상의 매일 순매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는 뚜렷한 근거 내지는 확신, 배경이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변수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계속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마감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 결국에 7월, 6월 중순, 7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유동성 공백기 속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배경은 분명히 유동성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놓고 종목 장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 장세라 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종목 저 종목 어디서 튈지 모르는 그런 개별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고요. 미리 대기하고 사놓고 기다리기도 어려운 그런 장세다라는 부분들, 사실상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도 아니고요.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유동성 혼란 장세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 가장 큰 시장 내
특징 뭐니 해도 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들의 어떤 그 상승이었다, 급등이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뭐 원샷법 공청회 열렸었죠. 일단 뭐 큰 그림에서의 가닥이 잡혀 나갔고요. 이에 시장 바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CJ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이제 홀딩 주식들 상승하는 5%대 동반 급등 상황 나타났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국회에서 이제 그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 관련해서 그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 일단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뭐 SK텔레콤이랄지 KT, LG U+, 동반 약세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바로 이제 표출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나가고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업황별로 보게 되면요. 뭐 화학이나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요.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지금 개선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떤 그 실적과 관련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가렸던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들 새롭게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반도체가 낫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감각들 분위기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전반적인 이제 그 실적 부진 얘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실적 부진의 가장 첨두에는 갤럭시 S6의 생각보다 못한 좀 기대하는 부분에 못 미치는 판매 실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요. 갤럭시 S6와 관련된 부품주들, 갤럭시 S6와 관련된 전체적인 IT 부품주들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들. 최근 삼성전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힌트를 삼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저수익 부문 구조조정한다 루머도 있었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어제 대량의 거래가 실리면서 6% 폭락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이제 유동성 보강도 점차 더 얇아지는 상황이고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일단 변수를 따져보면 중국이 급락했고 무분악재라고 하지만 그리스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도 지금 현재 아직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장 변수 전망 얘기 들어보죠.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급락 부분에 가장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 중국의 급락을 놓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항상 한 가지 이슈를 놓고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증시가 이제 그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증시의 하락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금융주랄지 에너지주랄지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의 어떤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본물을 끼얹은 것이 증권 감독국 특히나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감독국의 어떤 그 규제 강화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면서 찬물을 많이 끼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중국 관련주들 오늘 상당 부분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황을 오히려 거꾸로 어떤 그 기회로 삼아볼 여지도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양상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혼란기에서 과연 개별 이슈를 쫓아가는 어떤 그 모멘텀 찾기에 내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화두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개별주 모멘텀 과연 종목 쫓아다니면서 그 종목을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종목 장세라 하면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벌어지는 양상들 미처 미리미리 쫓아가기엔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양상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미국 금리 이슈도 결국에는 경기 개선 쪽에서 그 방향, 그 어떤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개선, 증시의
현재 긍정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어떤 무게중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경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경기 개선의 가장 핵심에는 지금은 모멘텀이 없지만 그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때인 6월 중순 이후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저점 매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중국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기 시장의 모멘텀이 무엇일까라는 관심 내지는 생각 좀 오늘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실적에 대한 가시화 영향은 언제부터 나올 것인가.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6월 정도 6월 중순 정도가 지나가면 서서히 이제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 사이에 물론 이제 그 시장 내 변수도 있겠습니다. 한은의 금리 결정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전반적인 뭐 각종 경제 지표의 발표도 있을 것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경기 개선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개선이 나타난다면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밖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6월 중순 이후 그때를 대비한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조금 좀 혼란스러운 양상 속에서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계속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좀 안정적인 부분들 배당주 찾기 노력 그리고 이제 그 핀텍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 시장의 어떤 혼란이 양상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과 믿을 것은 정부 정책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기업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기관들의 자금이 어떤 그 우후죽순에 쏠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의 어떤 그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 좀 어찌 보면 확실한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참고거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개별 종목 장세까지는 아니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기에 너무 약해서 애매한 그 중간쯤의 장세다라고 하셨는데 개별주가 워낙 잘 가고 가볍게 움직이니까 경기 민감주 사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은 유혹을 받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장인 건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연중으로 보면 거의 최저가까지 떨어지니까 아예 주식을 그냥 시세를 그날 확인을 안 하시면은 기다리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시세를 보면 그냥 갈아타버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안정적으로 6월 이후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역시 가장 탑픽 섹터로는 조선을 여전히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뭐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조선화학 같이 이제 그 맞물려서 두 가지를 이제 그 서서히 지금 비중 조절을 두 가지 속에서 이제 그 하는 50%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50% 경기 민감주 정도 갖고 가요. 그 속에서 이제 뭐 화학과 건설 그리고 조선 조금씩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우세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공백기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모멘텀 공백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은 안석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주를 찾는 게 나을까? 아니면 경기 민감주를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 참 고민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주를 찾아갔을 때 과연 거기서 실효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내가 쫓아갔을 때 리스크를 분명히 감내를 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종목은 확신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쫓아갔을 때 이게 끝물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끝물, 내가 그 끝물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면 지금 경기 민감주에서도 손실을 보시고 개별 종목주를 쫓아가서도 손실을 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같은 혼란기에는요. 포트폴리오의 변동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유동성 플러스 실적이라는 빅사이클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한 가지로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괜히 어설프게 경기 민감주, 개별주, 투트랙 전략 펴다가 양쪽에서 다 마이너스 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포트폴리오 변경하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조금 마이너스 손실이 있더라도 우직한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봤네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화두 던져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여의도에 오늘도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였습니다. 예상 적중했어요. 주 후반쯤에 제약바이오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거다 했는데 어제 많은 종목들이 일단 올라와 줬고 SM도 또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하고 손잡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겠는데요. 시장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 혹시 전강 후약될 수도 있다는데 딱 그렇게 끝이 났고 오늘도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감안했을 땐 또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시장부터. 네, 일단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력한 상승보다는 5일선에 대한 저항 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계속적인 5일선에 대한 그리고 21선에 대한 하방 압력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30포인트에 대해서 추가 슈팅이 좀 나왔을 때 그때는 일단은 1차 고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는 한번 내려올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적인 부분들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제약바이오주 섹터 위주로의 상승세 특별히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컸던 종목들 순서대로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C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이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이 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 약품이라든지 대용제약, 부강약품 같은 그런 종목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중소형주들보다는 어느 정도 대형 섹터들의 급등이 나왔던 결국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의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종목 공략을 해서 지금 일부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정확하게 어떤 일치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놓지 않고서는 시장을 좀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 쌍봉 구간에서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차익 실현이 쌍봉 구간부터 나올 것이고 이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 그러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지 그것이 2차, 3차 랠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서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켰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자, 일단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아무래도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쳐내면서 매매를 조금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무턱대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의 관심은 무조건적인 트레이딩 관점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충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경기 민감주들 계속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주들도 지수 상승세 크게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증권주들은 대우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고점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아직까지는 매수 포인트에 대한 섹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조선주들이나 자동차주들도 지속적으로 바닥권에 기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조금 더 늦춰서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어제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화학 섹터들, 그나마 어제 이제 시장과 조금은 동조화가 되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어제 이제 양봉 캔들로 마감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집한 이후에
파워를 가동시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파동에서 롯데케미칼이 어느 정도 보여준 힘, 오늘 정도나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적인 힘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 최근에 코스닥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 뭐 어제는 상승했지만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 계속적인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뭐 특히나 YG나 SM 같은 경우 최바닥권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들이게 되면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SM 같은 경우 9% 정도 급등이 나왔던 이유, 삼성과의 일단 뭐 이부진 사장의 SM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 매번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최소한 이번 여름 정도까지의 흐름은 기다려보는 것이 기대감은 물론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주들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또다시 72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쌍봉이 나온 이후에 재차 3봉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72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은 상당히 큰 어떤 전환점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매물벽에 맞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720포인트를 기준해서 바로 전고점이 719포인트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지난번 고점 해서 이제 이번 고점을 또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당연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되기 전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쌍봉 내지 3봉 구간으로 들어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내면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너무 큰 지금 베팅보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계속 보시면서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좀 빠르게 가는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접하면서 좀 느낀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들 상당히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스킬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런 시장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자를 땐 자르고 승부를 걸 때는 또 확실하게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말에는 너무 쉬지시면 마시고 다음 주에 매매 패턴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반등한 제약 바이오주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럴 때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는 시장 조정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1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일단 악재는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스 문제 다시 좀 시끄럽고요. 무엇보다 중국 증시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6% 급락했습니다. 모멘텀 없는 시장에 악재만 더 늘어났네요. 잠시 후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